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2월에 개봉작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영화 보는 새 작가의 각자의 추천작을 빼고 개봉작 2편을 저희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두 번째 영화는 브루탈리스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부터 네.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김 작가님 먼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했던 1대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 후에 팔콘으로 활동하던 친구 샘 윌슨이라는 사람이 2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던 중에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세디우스 로스라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자주 국방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이제 어벤져스를 다시 모아서 미국 군대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캡틴 아메리카에게 접근을 하는 한편 일본 정부랑 협력을 해서 와칸다의 비브라늄의 뒤를 이을 신물질이죠. 아담안티움을 진짜 어려워. 아담안티움. 예. 새로운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싸움질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네, 약간 내용은 좀 정치 스릴러에 가까운 네, 그런 줄거리였는데, 자 먼저 보시고 나서 첫 느낌 짧게 어떠셨나요, 윤 작가님? 저는 이게 뭔가 영화 내내 주제가 증명이라고 계속 대사로도 얘기하고 증명? 자기를 증명하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aptain 아메리카. 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증명하라 이 대사도 계속 나오고 그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데 너무 애쓰고 있다. 안쓰럽다. 이런 약간 그런 안쓰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네, 이 영화 자체가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영화의 존재 자체. 왜냐하면 마블이 개 망했잖아요. 예. 그걸 재건하는 사실 첫 수습의 단계인 것 같은데 첫 수습 사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까지다라는 안쓰럽다. 예. 좀 새로운 평인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 마블 영화가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 3편의 전후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 엔드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은 다 너무나 재밌고 훌륭한데 그 후로 나온 영화들은 너무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망작이라는 거죠. 망했죠.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정확히 엔드게임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망작보다는 명작인데 명작보다는 망작이죠. 맞아요. 정확해요. 고기 위치를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만말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 사이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영화들 솔직히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맞아요. 남는 게 없어요. 너무 남아요. 막 분노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있지만 그 어떤 이어지는 스토리라든지 얘네가 어떤 애들이었던지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뭔가 재건을 하려고 윤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는 쓰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요. 이건 진짜 맞는 말씀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캡틴 아메리카를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퍼스트 어벤져가 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2011년이죠. 근데 퍼스트 어벤져 이후에 보질 않았어요. 진짜요? 지금 4번째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캡 안은 정이 안 간다고 할까? 그래서 어벤져스는 봤는데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보지 않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왜 정이 안 갔냐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미국적인 게 너무 오글거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국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지만 그 오글거림과 그 모범생적인 그 모먼트들이 별로 매력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 히어로는 삐딱한
애들이 아이언맨. 삐딱한 애들의 뭐 헐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약간 그 비트는 재미가 재밌는 건데 좀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이렇게 쭉 쉬고 있다가 봤으니 좀 저한테는 좀 낯설다 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평범하지만 그래도 뭐 볼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윤 작가님이 애쓰신다고 했던 지점이 약간 느껴지면서 조금 다음 편에 어벤져스로 등장했을 때 캡 R을 약간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약간 빌드업했던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브릿지의 의미로 보자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재미없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재미가 기본적으로 재미는 없어요. 스토리도 그 그렇고. 2편에서 저는 나름 재밌었는데 2편에서 버키랑 배 위에서 싸우던 그 창의적인 액션 장면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제가 마블을 찾는 기본적인 어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좀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쾌감, 네, 액션이 일단은 신선하지도 않고 너무 굼뜨고 임팩트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 에반스가 액션에 너무 탁월한 배우였어요. 피지컬도 그렇지만 달리는 폼이라든지 이 액션 자체가 좀 타고난 배우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조금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둔탁하다고 할까? 아니 근데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는 있죠. 슈퍼 혈청을 맞은 그래서 계속 크리스 혈청 얘기를 에반스랑 계속 하잖아요. 네. 혈청이나 아니, 맞을 그 걸. 차이는 캐릭터의 차이가 아니고 연출의 차이에서 온다는 맞아요. 거. 그리고 사실 배우의 차이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블랙 위도우를 봤을 때도 블랙 위도우의 이 세대 같은 역을 이제 플로렌스 뷰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게 스칼렛 요한슨도 액션에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플로렌스 뷰가 상대적으로 너무 굼뜨고 약간 액션이 너무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때 느낌이 이번 캐바를 보면서 혈청의 차이, 뭐 당연히 인간이라니까 그 액션이 차이날 수는 있으나 임팩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약간 그 앤서니 맥키 그 배우의 약간 피지컬이나 액션 연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근데 부족하다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연출은 더 부족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그 혈청이 없고 혈청을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맞아요. 일반인 남자로서 수트를 입기 전에는 그냥 좀 근육질인 남자일 뿐이니까 거기서 액션이 막 진짜 액션 쾌감이 있을 수 없는 한계가 이 캐릭터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그 맨몸 액션을 할 때 약간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창의적인 액션을 그러면 그 한계가 있으므로 그 창의적인 액션을 조금 더 연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맨몸을 할 때 근데 맨몸 액션에서는 저도 이걸로 끝이야? 막 이런 느낌? 저 맨몸 액션이 저걸로 끝이야? 약간 이런 연출에 그런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액션은 그냥 90년대 한국 조폭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그러니까 액션이에요. 왜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일 때 뭐 일부러 약하게 연출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슈퍼 그 초인이 됐을 때 그 갑옷도 있고 그 비브라늄 그 방패도 들었을 때 액션은 완벽하게 탁월해야 되는데 그 액션은 또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저는 변별점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은 그냥 CG를 입혔다 안 입혔다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막 더 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 만 것 같은 액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임팩트 있는 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재밌다. 근데 뭐가 기억에 남냐? 그럼 기억도 안 남고 말씀하신 대로 옛날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액션 장면인 것 같아서 그닥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마블하면 보여주는 늘 새로운 액션 이런 액션이 있네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근데 저는 그 개인 취향이지만 이렇게 날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개.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가 날개가 생겨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날개 액션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뭐 창의적인 공중 액션이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랑 막 싸우는 거기서 막 비행기 날개를 막 날개가 찍고 막 이런 장면은 좀 저는 조금 좋았고, 근데 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하다 만 건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A특공대 뭐죠? A특공대 한 10년도 더 된 영화죠. 10년이 뭐야? 20년, 30년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공중 액션에 비하면 지금 그런가요? 2025년에 기본적으로 액션이 약해요. 네. 그냥 액션 영화로만 쳐도 액션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러면 그 해리슨 포드가 레드 헐크로 바뀌잖아요. 그 액션은 어떠셨어요? 거기가 좀 하이라이트잖아요. 거기서 그게 둘이 액션이라고 싸우는 할 게. 만한 게 있나 싶은 정도인데. 그래요? 임팩트가 전혀 없었고 CG만 떡칠돼 있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 해리슨 포드가 어쨌든 레드 헐크로 바뀌는 순간 거기서 저는 재밌었어요. 조금 거기서 조금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레드 헐크가 사실은 이 마블 세계관 안에서 엄청 강력한 빌런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력한 빌런 치고는 이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꼭 너무 굳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 그동안의 그 마블 영화들은 항상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쾌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스타워즈에 있던 해리슨 포드를 데려다가 이게 헐크를- 원래 맡았던 배우가 윌리엄 있으시잖아요. 허트. 응. 그분이 돌아가셔서 윌리엄 허트 너무 바뀌었다고- 좋아하는 예. 배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뭐 크리스 에반스든 이렇게 새로 발굴해서 뭐 그 누구죠? 그 토르 배우도 그렇고. 크리스 프렛 네. 뭐 근데 많죠. 정말 앤트맨. 그때는 캐스팅을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약간 마블이 배우들을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배우들을 그리고 선정하는 되게 느낌이 들어요. 안전하게 가. 저는 모험을 하지 안정보다 않아. 그러니까 뭐 인종은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 인종 중에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는 이 그 히어로가 주는 외적인 그 아름다움도 좀 한몫을 한다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피지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엔드게임 이후에 이 케바도 사실은 피지컬이나 얼굴의 카리스마나 그런 게 솔직히 안 느껴지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 그 블랙위도우에서 같이 특히 나왔다는 블랙 위도우, 네. 너무 키가 작으신 분이 물론 액션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자? 그리고 새로운 팔콘으로 나오는 그 약간 남미계 그 배우도 그렇고 네. 어느 하나 이게 주연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눈에 띈다 싶은 배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만 해당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상치도 그랬고요. 그 디즈니에 흡수된 이후에 모든 캐스팅이 다 너무 안전하고 그냥 발굴하는 느낌도 없고 그 전에 크리스 프렛이나 앤트맨 그 배우 누구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앤트맨입니다. 이 사람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얘가 누구냐 막 난리가 났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나 인정할 없는 수밖에 그 없잖아요. 매력.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이거죠. 지금은 완전 그 사실 능력이 정말- 상실돼서 발굴 능력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해리슨 포드를 택한 게 아닌가. 누군가는 얼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지도 다 높은. 인지도도 그렇고 어떤 주목도라든가 근데 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주연들이 다 너무 약한 포지션이나 이런 배우들이라고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마블이 이전에 새로운 얼굴을 발굴한 이유는 그 전에 대중들이 이 배우에 대해 어떤 인상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어디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에서 달고 다른 이런 아니 이미지의 달고 배우- 달았다는요. 해리슨 포드 이미 옹을. 그 영화 안에 아니 배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 우리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다양한 이 배우를 또 레드 헐크에 캐스팅한 것은 좀 너무 무능력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마블이 너무 수차례 망한 이후에 어떤 고육지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아니 근데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해서도 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 미국의 어떤 그 예전 고전의 어떤 영웅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이미지를 갖고 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갖고 오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해리슨 포드 배우가 나이가 이제 여든 셋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대통령 역을 하는 것에도 나이가 되게 너무 많이 맞아요. 먹어 보이는 거예요. 저 진짜 되게 저러다 네. 쓰러지시지 않을까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헐크 변신하기 전에 어, 공연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숨 헐떡이 물론 아픈 거기서 캐릭터 심장이 나오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그 심장이 아프다는 걸 알기 전부터도 저러다가 대통령직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병약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익장을 과시한 측면도 있는데 저도 약간 나이가 그 해리슨 포드보다는 조금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해리슨 포드가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 레드 헐크로. 그죠. 뭐 배우로서는 뭐 레드 헐크의 그 활약이나 이런 게 되게 거기서 볼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영화를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 두 사람 헐크랑 케바가 싸울 때 저는 그냥 나름 괜찮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목에 튀었다면 저는 그 벚꽃이 저는 그 일본을 이게 영화 내내 좀 거슬렸어요. 영화를 돈을 일본에서 댔나 싶을 정도로 아니 벚꽃이 무슨 조화 네. 같은 벚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벚꽃을 그래서 너무 그 시큰하잖아요. 너무 오리엔탈리즘. 아니 그리고 옛날 같은 위상이 아니잖아요. 일본 자체가. 근데 영화 속에서 마치 미국보다 더 조금 세력이 있는 어떤 나라인 것처럼 그거부터가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일본 비율을 맞춰 마지막에 그 벚꽃길에서 싸울 때는 이게 왜 이 미국에서 굳이 장소를 택할 때 이 벚꽃길을 택했을까? 벚꽃 엔딩이었어. 이거 완전 일본색인데 그래서 나는 이 맞아. 제작비 반 이상을 일본에서 냈나 저는 그렇게 아니 그리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에게 맞서서 막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 맞아요. 일본 정치인들이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SF가 일본의 SF인 이게 것 같아. 과거가 배경이라면 일본의 위상이 그 정도 됐었을 때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어쨌든 그 벚꽃길에서 굳이 액션을 했어야 되나 그 벚꽃도 너무 가짜 같고 맞아요. 어. 특히 어디서도 맞아. 본 적 없는 무슨 이상한 조화 맞아요. 같은. 특히 그 헐크의 손 안에 꽃송이가 이렇게 하나를 들어올 때 그때 갑자기 변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헐크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건데 그러면 벚꽃이 진짜 정말 작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벚꽃이 컸구나. 너무 큰 거예요. 유전자 변형 사쿠라 데스. 깜짝 맞아. 놀랐어. 이런 것도 체크가 안 되는 건가 싶을 거기가 정도로 좀 너무 허접해 허술했어요. 허접해 보이고 벚꽃잎 하나를 보고 딸을 상기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웬 갑자기 신파야. 한국에서도 안 하는 신파를. 근데 물론 빌드업이 있긴 했죠. 뭐 딸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전편에서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시나리오가 좀 힘이 없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서 좀 약간 아쉽기도 한 측면이 많았어요 이번에. 네. 근데 저는 다른 또 하나의 지적할 점이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반대로 그 인크레더블 헐크라든지 다른 시리즈를 안 봤거든요. 저는 그건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반까지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야기가. 이게 그게 약간 섞여 있잖아요. 네, 섞여 있고 리브 타일러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부터도 그렇고 그 빌런도 사실 그 인크레더블 헐크의 혈청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면서 빌런이 된 그 건데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빌런에 머리가 대한 약간 뽀글뽀글해져서 그 서사를 모르니까 이 빌런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영화 내에서. 그러니까 그냥 빌런인 건 알겠어. 근데 그냥 그게 무슨 관계고. 그 빌런이 그 에드워드 노튼이 헐크 할 때 시절에 그때부터 맞아요, 나왔던 맞아요, 인물이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헐크의 혈청이 뇌로 뇌로 들어가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그 대신 이제 뇌가 엄청나게 비상해지면서 네. 이제 약간 머리 잘 쓰는 빌런이 된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 내용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찾아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뭐지? 뭐지?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블 특유의 약간 진입 장벽.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꼭 영화를 그리고 사실 이게 드라마도 관련이 있잖아요. 팔콘 시리즈. 에. 제가 그 드라마를 1, 2편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팔콘이 아니고 이제 2대 캡틴이 된 2대 캡틴이 된 그 사람이 흑인 그 1대 슈퍼 솔저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알겠던데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만 모르면 좀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그 팔콘과 윈터 솔저 그게 2021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드라마 자체는 되게 평이 좋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크게 재미를 못 느껴갖고 한 2편 내지 3편을 보고 그 하차를 했었었는데 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날이 갈수록 자꾸 높아지는 것들이 조금 불만이에요. 관객으로서. 아니 근데 그거는 마블 세계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누구죠? 데드풀이랑 데드풀과 엑스맨. 데드풀과 엑스맨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그건 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악당과 싸우는 착한 사람 이런 구조는 마냥 아니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마블 영화로서 그 정도의 과거 인물조차 소환이 안 될 수는 없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면 그냥 저도 케바를 안 본 상태에서도 그냥 대충 이해하면서 볼 수 있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엑스맨과 데드풀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진입 장벽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진입 장벽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에서 이해해야 할 어떤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전에 우리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떠올려 보면 세계관 안에 있지만 그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어요.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어벤져스를 뭐 보면서 빌런이 누군지 예.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뭐 계속 의문인 상태로 보게 뭐지 자꾸 이런 상태로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영화 안에서 약간의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거나 아니면 스토리가 조금 더 단순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토리는 요번에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왜 이렇게 스릴러 이해가 왜 이렇게 가지. 밋밋해? 막 이해가 이런 느낌? 가지 않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스토리텔링.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렇게 사전 정보를 조금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몰라서 좀 멍한 상태로 본 게 조금 아쉬워서. 근데 이걸 보려고 복습까지 하기 위해 추천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벌써 하고서라도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를 할까요? 그런가요? 그건가요? 제 생각에는 아니 볼 그렇게까지 복습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뭐 견장은 아니 어쨌든 아니다. 볼 거면은 보시고 가는 거를 보라는 추천할 거죠. 것 같아요. 진짜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나는 안 보고 그냥 복습 안 하고 안 보는 쪽. 아니 근데 보고 싶은 분들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그런 다른 영화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 마무리네. 벌써 마무리네.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앤서니 매키 있잖아요.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 역할했던 그 배우에 대해서 아까 윤 작가님은 너무 카리스마가 없었다.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팬입니다. 그 배우 자체는 예전에 제 인생 영화 10 안에 들어있는 8마일이라는 영화에서 네. 힙지리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 8마일, 8마일인가? 우리 한국 8마일 맞아요. 8마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에미넴이 나중에 자기가
움츠려 있다가 용기를 내서 랩 배틀에 나갈 때 그 씬에서 가장 잘 나가던 래퍼인데 같이 정말? 디스하던 그 사람이 이 다시 사람이에요? 보고 싶다. 에미넴한테 다시 보고 싶다. 결국 패배하는. 근데 그때 보면서 저는 에미넴의 팬이 됐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상대방이 너무 그 씬 되게 중요했던 씬이네. 네. 예, 예. 되게 미남인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제가 제 눈은 미남을 놓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팔콘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아직도 응원하고 있고. 생각보다 나이도 많더라고요. 78년생? 46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굉장히 동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매력적으로 봤어요. 저도 이번에 그 약간 일단은 예전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에 비해서는 덩치가 조금 작고 얼굴도 작고 또 약간 흑인이라는 게 어쨌든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약간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봐도 이 사람이 약간 좀 인간적으로 내가 캡틴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 좀 잘 어울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뭔가 약간 피지컬적으로나 약간 부족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저는 다가왔고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이 배우를 응원하고 싶은 그리고 오랜만에 굉장히 좀 잘생긴 흑인 배우를 보는 맞아요. 거에 대한 어떤 덴젤 워싱턴님 이후로. 이후에 아니 근데 저는 팔콘 역할을 했을 때는 전혀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연급이 되니까 저한테는 너무 약간 약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근데 너무 저는 아쉽더라고요.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소개에 해당되는 이번에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어벤져스를 예고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리슨 포드가 어벤져스를 다시 뭉쳐야 돼.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판에서 이 빌드업이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감으로 등장할까가 오히려 기대되는 요번에는 물론 부족했지만 이 부족한 것이 대사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어벤져스 때 이 사람이 어떤 몫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언맨이랑 크리스 에반스랑 계속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런 서로 간에 약간 그런 텐션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 배우가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좀 기대돼서 배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호감 있게 봤어요. 네, 저도 혼자 애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나이도 있고 경력도 꽤 되시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되게 인터뷰할 때 되게 말도 잘하고 원래 이 말을 엄청 잘하는 배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호감 있게 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맞아요. 저도 그 8마일 이후에 빵 뜨실 줄 알았는데 다시 보고 싶다. 네, 팔콘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8마일과 팔콘 그 사이에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게 되게 아쉬웠었죠. 그 놓치지 않는 미남을 놓치지 않는 그 매의 눈으로 또 바로 또 캐치하셨어요. 미남 콜렉터. 이번에 쿠키 영상 조금 하나였는데 약간 좀 싱거웠죠. 네. 너무 싱거워서 그 대사 그 뭐예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세상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누가 몰라? 마블에서 지금 계속 그 평행세계 얘기하는데 쿠키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어벤져스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 예고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 대사가 너무 뻔해서 좀 실망스러웠다. 아니 그리고 이 평행 세계를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제발. 멀티버스 좀 집어치우라고. 그놈의 멀티버스 너무 쉽게 가는 그냥 멀티버스 하나면 사실 다 해결되니까 쉽게 가려고 선택하는데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는 멀티버스가 안 나왔다는 거. 맞아.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디즈니가 스토리텔링하는 멀티버스는 사실 참 의미의 멀티버스도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그냥 유리한 대로 써먹으면서 맞아요. 막 과학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멀티버스는 그 스파이더맨 더 유니버스 맞아요. 거기가 좀 신선했죠. 그게 끝. 너무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어요. 음. 근데 여기 멀티버스를 탑승을 이게 해갖고 그렇게 타임- 망가뜨려 놓다니. 뭐
타임 그걸 뭐라 그러지? 타임 점프 예. 그런 거랑도 막 타임리프. 헷갈리고 네. 타임리프랑 저야말로 헷갈리고 있네. 그런 거랑 막 개념이 섞여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막 새로운 개념을 억지스러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최악은 거. 그거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정말 저는 최악이었어요. 진짜 보는 내내 정말 닥터 스트레인지 정말 좋아하는데 컴버매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 컴버매치 진짜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 나는 은표 가지고 아니 그러고 세계를 싸우고 몇 있는데 군데를 가는 거야. 내 세상을. 말이 진짜 그건 정말 멀티버스가 마블이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디즈니야. 말이요. 망할 만했어 진짜. 근데 어쨌든 2026년 5월에 그 어벤져스 5가 나와요. 둠스데이 아시죠? 그 둠스데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게 거기 로버트 로다주가 다우니 나오잖아요. 주니어가 그 닥터 둠으로 나오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반이에요 지금은. 맞아요. 막 옛날처럼 무작정 기다려지지만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솔직히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또 내가 또 마블을 볼까? 근데 저는 어벤져스는 보고 싶고 둠스데이는 당연히 보고 싶고 그 로다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디즈니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거라니까. 맞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아니 근데 그 영상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약간 제작 보고회 같은 둠스데이에 거기서 로다주가 그 가면을 이렇게 초록색 그 닥터 둠 그 코스튬을 하고 가면을 딱 벗을 때 너무나 웃지 않고 악당 역할을 이미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귀엽다고 할까? 그래서 조금 어쨌든 어벤져스 5 나오면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죠. 그러니까 보긴 보긴 볼 보겠죠. 텐데 그게 짜증나는 기대가 거야.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안 돼요? 옛날에는 아니 기대되는데? 계속 보고 싶은 게 더 짜증나. 아니 저는 이것도 언제 솔직히 끝나도 이- 엔드게임 하고도 안 끝나. 저는 이것도 사실 이 타노스도 안 편이 끝나. 훨씬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오면 또 볼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 그냥 약간 이건 습관적인 어떤 마블에 대한 이번엔 살아날까 그러니까 약간 이번엔 살아날까 구남친이야. 같은. 구남친이야 이거. 너무 싫다. 인스타를 훔쳐보기 싫은데 훔쳐보게 돼. 근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난 왜 진짜 그래요? 솔직히 마블이 살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엔드게임까지 줬던 그 맞아. 너무 큰 너무 기쁨이 좋았어. 있고 그렇게 훌륭한 스토리를 짜내던 사람들이 저는 스토리가 이따위로 계속 진행된다면 무슨 로다주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벤져스 6도 나오잖아요. 시크릿 워즈. 그것 기대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2027년? 그거 이미 개봉 예정이 돼 있던데.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은 엔드게임 이후에 모든 영화들이 끝났어. 지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목을 사람들이 잘못 졌어. 엔드게임 거기서 그냥 엔드가 돼버린 느낌이야. 근데 사실 엔드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할 얘기가 없으면 더 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았어야지.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마블? 미스터 영어로 마블? 해야 돼요 영어로. 미스터 마블? don't 돈 use multiverse. don't use multiverse. 오케이? 네. I agree.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충고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평점 윤 작가님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오점 만점에? 무난한 오락 영화다. 네네. 뭐 보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재밌으니까 보세요라고도 못 하겠어서 그래요? 그냥 2.5. 예? 저도 있죠 뭐. 망작보다는 명작이고 명작보단 망작이다. 그래요? 네, 저는 3.9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기 좋다. 타임을 킬링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알겠던데요. 이 영화는 그리고 윤석열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스스로 감옥에 가겠다고 자기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의 모습 배워야 합니다. 맞아요. 이걸 보면서 되게 누가 꼭 의미 있는 배웠으면 좋겠다. 장면이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미국에도 계시잖아요 한 분. 그분께도 꼭. 그러네. 네. 미국에선 바로 뭐 보면서 해도 한국까지 올 되겠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또 대망의 두 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정말 너무나 정반대 지점에 있는 영화죠. 궤를 달리하는 영화.
브루탈리스트.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인상 보시고 나서 정말 스토리부터 길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가 3시간 26분에 달하는 이 영화 줄거리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아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나치에게 그 핍박을 받던 헝가리에서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으로 명성을 날리던 유대인 건축가 라슬리 토스라는 그런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헝가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가다가 돈 많고 정말 괴팍한 갑부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사람이 이 라슬리 토스에게 엄청나게 큰 교회와 도서관과 실내체육관이 결합된 큰 건물 설계와 공사를 맡기게 되거든요. 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과 엇갈려서 같이 라슬리의 인생의 변화가 펼쳐지는 대서사시랄까? 네. 야, 요점 정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 정말. 건축가가 에드리안 브로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리슨이 가이 피어스. 자, 뭐 이 영화 뭐 지금 벌써 뭐 골든글러브 뭐 3관왕이고요.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거의 뭐 100%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장안의 화제작인데요. 네. 이 영화가 이제 길어서 이제 뭐 저희 캡틴 아메리카보다 진입장벽 높죠. 네, 이건 왜냐하면 뭐, 길기 때문에. 네, 길기 때문에도 그렇고 영화 자체가 이게 막 한 번에 이렇게 팍 느껴지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여기 중간에 뭐 인터미션이 있기 때문에 인터미션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막 검색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첫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3시간 반이라서 처음부터 너무 조금 걱정을 하고 갔는데, 네. 그리고 영화가 솔직히 그렇게 막 재밌을 거란 기대가 안 되잖아요. 장르 자체가. 그래서 좀 지루하거나 혹시 졸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3시간 반 동안 너무 집중하면서 재밌게 그냥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영화가. 네.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정말 제발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용건만 간다니. 제가 편집하면 이 영화 10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 있어요. 인터미션?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최초로 인터미션을 가진 영화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 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만들 생각 없으면 앞으로 인터미션 그런 거 필요 없고 제발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우리. 네. 끝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감상평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경우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대치가 거의 이 건축가가 지은 그 건물의 높이만큼 높은 기대치를 갖고 가서 봤기 때문에 보고 나서 조금 그게 내려왔다. 지하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3시간 26분 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지루하지 않았다. 근데 그 높은 그 천장 꼭대기에 붙어있던 기대치가 조금 내려왔다. 보고 나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는 있는데 그만큼 천장 높이만큼은 아니었다. 맞아요. 만족감이. 저도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 스토리만 보고서 솔직히 끌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 스토리를 보고서 이 영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라슬리 토스라는 어떤 건축가의 그냥 전기 영화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전혀 실화만은 또 몰라.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이게 그 기대감을 높였던 게 너무 많은 평론가들이 극찬을 쏟아내면서 뭐 세기의 걸작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나. 네네. 그런 기대감이 솔직히 컸거든요. 맞아. 그런 거에
비하면 저도 내용이 그렇게까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네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정말 이걸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라고 느낀 거는 네. 오랜만에 극장에서 봐야 하는 체험하는 영화의 뽕을 뽑는다.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달까? 그래요? 저는 음악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기법으로 촬영한 그 장엄함이라든지 특히 그 채석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그 모습은 극장 스크린으로 그 음악과 함께 듣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체험의 모습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건물을 구석구석 비춰주면서 네. 그 라셀리토스가 그 유태인 수용소에 있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체감이 됐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만약에 OTT로 본다? 분명히 보다가 탈주했을 것이며 이 감동 자체를 느끼지 못할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극장에서 이렇게 봐야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오랜만에 그런 영화였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이 많은 영화긴 해요. 네, 맞아요. 오프닝 크레딧, 엔딩 맞아요, 크레딧 맞아요. 그 구조적인 구성이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너무 좋고 음악 정말 예술이에요. 연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재미가 없다. 맞아. 그런 너무 극적인 재미가 없죠. 단점. 극적인 재미가 없죠. 훅이 없다 그냥.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게 좀 지루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지 못하고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죠. 가지치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려면 가지치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오늘 내가 일기를 쓰는데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밥을 먹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사족이 많고 유대인으로서 막 탈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막 그 건축물 미국에 가서 막 그 건축물 짓기까지 그 건축물 막 완성할 때 힘든 데까지 그게 맞아요. 너무 이 파고가 길다는. 호흡이 너무 길고 호흡도 길고 뭐 솔직히 감독으로서 허세 부린 장면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대중 영화인 거를 감안했을 때 감독 연출자 자신의 허세 같은 것이 조금 들어 있어서 불편했던 부분도 오펜하이머 있고. 감독과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약간 감독님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배우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자비의 논란 생각났거든요. 맞아요. 자비의 논란도 자의식 영화가 자의식 과잉이고 허세가 많고 이렇게 용건만 간단히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상폭이 많아요. 자비의 논란 영화 좋아하는 관객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을 만한 제 영화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상폭이 많아요. 그 약간 미국의 자비의 논란이라고 할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김기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약간 그 사족이나 허세들은 약간 이 감독이 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40대인가?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나이가 있는 감독이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뭐 그 정도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능력이 좀 출중한 것 같긴 해요. 연출이나 이런 모든 걸 다뤄내는 데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용감하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7년 만인가 완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가 안 돼서 솔직히 투자할 만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 상영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배우도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했던 배우도 다 바뀌고. 근데 원래 이게 누구 원래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이 돼서 에드리안 브로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 헝가리에서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그 세금 문제가 훨씬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비 세이브 하려고. 네, 약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근데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영화를 이끌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적어도 다음 영화까지는
자기가 개런티가 된다는 게 기쁘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한 감독이어서 이 정도 어떤 찬사는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기교와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면 전 다음 영화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들까. 네네네. 이제 다음 영화에 엄청 주목을 그렇죠. 받겠죠. 그렇죠. 투자도 많이 되고 스타들도 몰리겠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뭔가 좀 많이 가슴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족 같은 내용들 왜냐하면 전기이고 왜 이런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그게 뭐 어디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자체가 약간 노칠 콘크리트 같은 이 저도 예, 몰랐어요. 그 이번에 건축 알았어요. 기법과 이 사람의 삶을 약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그런 더티한 면이라던가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던가 이런 약점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다. 저는 왜 들어갔는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온전히 이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뜻을 제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한 인간이 끝까지 자기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뭔가 그 건축물을 세우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건축물을 남기듯이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와닿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대인이라는 설정이 이게 가장 극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설정이지 솔직히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민자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그렇죠. 삶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불법 이민자 뭐 미국에서 다 쫓아낸다고 막 이런 말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특화된 게 그 유대인이잖아요. 뭐 유대인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뭐 유대인들 어쨌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핍박받고 유럽에서 쫓겨나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 나름의 삶에 만족하면서 일일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너는 천재야라고서는 가이 피어스 같은 갑부가 나타나서 막 으쌰으쌰 하더니 결국에 얘한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고 알고 봤더니 이 갑부는 너무 친절한 스폰서인 것처럼 굴었지만 정말 결국에 찌질한 네. 질투쟁이죠. 그 안에는 자기는 영원한 갑이고 맞아요. 이 건축가한테는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얘한테 막 엄청난 모욕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지 같은 당신의 영어나 좀 바꿔요. 뭐라는 식의 모욕을 섞은 칭찬을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이 너는 내 밑이라는 것을 계속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불편하다가 그 폭발하는 씬에서 네. 이 사람의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그 해리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를 향한 질투심과 나는 돈이 많아서 너보다 더 뛰어나다,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그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자살을 했을 거라고 이게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자살을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가이 피어스가 그런 그 가이 피어스가 저는 후반부가 훨씬 더 좀 많이 돋보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 맞아요.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게 되게 저한테 너무나 좀 너무 현실적이라서 되게 충격적인 그리고 그 대사가 되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이 피어스가 그 에드리안 브로디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주면서 했던 대사가 너는 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너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는 창녀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막 그 대사가 막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 끼쳐서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한 왜 너무 왜 불편한 골짜기처럼 너무 현실적인 거를 봤을 때 막 미친 듯이 불편한 그런 감정이 막 들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에드리안 브로디는 건축가, 예술가고 근데 이 예술가들은 자기의 순수한 예술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맞아요. 옛날부터 그 돈을 대주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네.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도 건축주고 얘는 건축가인 입장. 거기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 그다음에 돈과 예술이라는 그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현실적인 아픔. 맞아요. 진짜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서 물론 극대화된 부분도 있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거기서 와이프도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잖아요. 옥스퍼드에서 저는 그 유학하고 와이프 배우가 굉장히 잘했죠. 인상적이고 네. 저 배우 누구야? 라고 뒤에 찾아봤거든요. 그분이 그 골든글러브 여우 조연 받았을걸요? 그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가이 피어스한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당당하게 남편이 수치심을 느꼈던 장면을 따지는 그 장면은 너무 맞아요. 압권이었어요. 너무 압권이었고 이 배우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왜냐하면 에드리안 브로드는 솔직히 말해서 그 기대치도 높지만 그 기대치 정도를 해준 약간 그냥, 옛날 그 피아니스트 맞아요. 그 아니 느낌. 왠지 피아노 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피아노 치고 왜냐면 에드리안 브로디는 얼굴이 사귄 게 정말 핍박받은 유대인상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실제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얼굴 자체가 그 시절에 나치에게 핍박받은 유대인상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옛날에 피아노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 상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류의 영화로 지금 상 받게 생겼잖아요. 그때가 그 최연소였대요. 29의 나무주연상. 정말요? 그게 안 깨졌대요. 그때가 29이었다. 그게 더 놀랍다. 29. 그때 노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늙은 것처럼 안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되게 옛날 영화예요. 맞아요. 옛날 영화에서 로만 폴란스키. 그래서 그게 29대 그 기록이 지금도 안 깨졌대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타느냐 마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저는 그 배우들 연기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가이 피어스가 앞부분은 사실 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자면 전반부는 그냥 굳이 저 역할을 가이 피어스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냥 별로 그러지 않아. 근데 뒷부분에 그 이 갭 차이가 느껴지는 게 앞부분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오히려 아들이 그 건축가를 무시하거나 약간 건축가에게 돈으로 쪼거나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가의 모습이었는데 가이 피어스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 사람이 하려는 것마다 맞아 당신이 하는 말이 다 옳아 맘대로 해 내가 다 지지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물론 말에는 계속 가시가 있었지만 근데 알고 보면 더 나쁜 놈. 그래서 이게 후반부에 그 약간 반전이 오는 그 갭 차이가 확 느껴지면서 되게 가이 피어스가 되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에드리안 브로디가 그 건축물을 완성을 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그게 왜 결국에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깎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거기서. 자신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건축물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굳이 뭐 평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느껴지거든요. 이 건축물을 왜 저렇게 그리고 왜 저렇게 높게 지으려고 하는지 거기서 되게 처음에 그 여자가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자유한지 아는 노예야말로 진짜 자유롭지 않은 노예인가?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자본에 종속된 노예인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왜 저렇게 높게 짓냐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높이에 집착하냐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정말 자기는 갇혀 있는 사람 막 노예인데 그 막 진짜 그 자유롭고 싶고 더 높이 가고 싶고 그거를 막 갈망하는 그 건축가의 막 그게 막 진짜 그 영화 속에서 저는 너무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이게 맨 마지막에 왜 저러는지 알겠는. 그리고 에필로그에 이것도 다 가상이지만
그 비엔날레에서 이 사람이 건축상을 네. 받으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건물 곳곳에 자기가 그 나치 그 감옥소에 네. 있으면서 그 경험했던 공간들을 네.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네. 전 그게 약간 통쾌한 복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음.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예술하면서 그렇지. 결국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의뢰품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건 거야. 그게 되게 통쾌한 복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천장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무대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 십자가 그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 비치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 그 예배당 자기가 옛날에 그 감독이 그 무대 감독이 미술 감독이 봤던 그런 것들을 참고를 또 많이 했대요. 유대인의 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유대인만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녹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건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또 의미가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건축은 힘들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도 힘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쨌든 이게 없는 인물에 없는 건축물을 축소하는 그렇죠. 모든 그렇죠.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이 감독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을지, 어떤 느낌으로 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작가님은 그러면은 아까 그 좀 불필요한 장면이 많다. 불필요한 장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셨어요? 메시지 충분히 느끼고 공감도 되는데 그 메시지를 더 세게 느끼게 하려면 용건만 간단히 해야 되는 결국 돌고 돌아.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너가 하려고 하는 말 진짜 너무 소중하고 굉장한 뭐 지혜랄까?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제발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100분 이내로 줄였으면 진짜 명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엔딩도 그렇고 그 건축물이 또 완성이 안 되잖아요. 네, 미완성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그래 약간 좀 패배의식이 느껴진다고 할까?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그런 생각했어요.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아니 너무 지루했던 나머지 중간에 약간 딴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자본과 예술가의 어떤 그런 뭐 피치 못할 관계 이런 게 요즘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서 느끼는 그 병원과 맞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진짜. 이국종 교수님과 아주대병원의 어떤 그런 싸움, 길고 긴 싸움 그런 것도 사실 꼭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굽힐 수 없고 그게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 맞아요. 이게 가슴 아프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근데 그걸 느끼기에 2시간 2시간이 3시간이 넘는 이 러닝 타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왜냐하면 잘 찍었기 때문에 잘 찍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용서가 됩니다. 미장센이 진짜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결국에 그 에드리안 브로디가 그 건축에 그렇게 막 그 공을 들여서 찍는 것처럼 이 맞아요. 감독 또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똑같은 거죠. 에드리안 브로디 같았던 거죠. 그리고 정말 스치는 이미지 하나도 정말 감각적이고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거꾸로 박힌 그 자유 여신상이 등장한다거나 그 뭐 하여튼 그런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맞아요. 창의적이긴 해요. 그 뭐 활자체라든지 그런 거의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장센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딱 이렇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실패할 거다라는 복선 맞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막 계산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보면은 하늘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자유여신상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또 하늘이 나오고 그 건축에서도 계속 그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 수용소 안에 갇힌 유대인이 하늘을 당연히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감독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그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에드리안 브로디와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필름으로 찍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톤이 달라지는 구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진짜 다큐처럼 느껴지는 질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게 그런 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인터미션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인터미션이 굉장히 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의 중요한 가족 사진이 등장하면서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인터미션 15분이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영화적 길이를 보면은 정말 필요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영화적 구성으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 인터미션이 구성에 들어가 있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원래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음악이 깔리면서 그때 음악도 되게 좋거든요. 그 뒷부분에 그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 기차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는 어떤 평론가가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 아내를 기다리는 그 남자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의미로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평론가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눈보다 해몽. 네, 인터미션 15분 동안 솔직히 말해서 그게 불이 꺼져 있던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그 약간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화장실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의도한 대로 이 15분 동안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잔상을 가지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와 함께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거를 계속 음미하고 있거나 맞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5분을 굳이 넣었어야 되나.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영화가 더 길어지고 맞아요. 또 저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주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서 좋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약간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허세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리니까 약간 이런 시도도 해보고 싶어서 이게 이 감독이 좀 더 나이가 들면 조금 다듬어지면은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 플라워 킬링 문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 그 영화가 3시간 26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진짜 이 브루탈리스트보다 솔직히 전 재밌게 봤거든요. 3시간 26분 동안. 근데 인터미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개봉이 됐을 때 일부 극장에서 인터미션을 넣었대요. 극장 자의로. 네, 그래가지고 이때 마틴 스콜세지가 열을 받았대요. 그렇죠.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다 거니까. 가지고 막 그 극장에다 경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독은 그게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죠. 똑같은 길이의 영화. 근데 이 감독은 이것까지 자기의 창작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저한테는 실패였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막 90분 이내로 짧은 영화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There Will Be Blood나 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길지만 러닝 타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대사 버릴 장면 하나도 없고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사족이 많다는 거. 네, 그거는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독이. 90분인데 3시간 반 같은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네, 훌륭하시죠. 이 영화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인 만족도로는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냥 저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좋은 영화를 떠나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냥 이런 다큐풍의 영화도 이렇게 집중해서 3시간을 넘게 볼 수 있구나. 저는 오히려 캡틴 아메리카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결이 다르. 네, 결이 다른데 그냥 캡틴 아메리카는 순수한 재미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걸 채워주질 않으니까 제가 더 재미없다고 느낀 거고 이거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재밌다고 느껴졌나 봐요. 아까 제가 그 브래디 코베 감독 그 감독이 애초에 캐스팅했던 배우가 조엘 에저튼이랑 마리온 코티아르였대요. 네. 그렇게 캐스팅이 됐다가 투자가 안 되면서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네, 그 세금 혜택 받으려고 헝가리로 가면서 다시 캐스팅하고 그랬다고. 현재 캐스팅이 더 나은 듯. 마리온 코티아르 되게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만 근데 이 부인 역할은 이분이 너무 탁월했어요. 근데 그 배우. 마리온 코티아르? 이 배우 이름이 펠리시티 존스. 아니 그 마리온 배우분은 너무 프랑스색이 강해서 이 역할에는 조금 안 어울렸을 그리고 조엘 에저튼도 약간 좀 유대인 같지는 않은 느낌. 너무 미국의 나이스 가이라는 생각. 딱 맞네요. 미국의 나이스 가이. 약간 이게 케바에 또 더 어울릴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그 배우들이 헝가리어 연기하는 거에 AI를 적용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스카를 주나 마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주는 건 줄 것 같은데. 그게 에드리안 브로디랑 그 와이프, 그 헝가리 미국. 왜냐면 헝가리어의 발음이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AI를 해서 좀 이렇게 정리 같은 걸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 AI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어느 선까지 봐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배우의 연기 영역인데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게 좀 그래서 에드리안 브로디가 자기 연기를 침범할 정도의 어떤 터치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또 그런 거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이게 한번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이것까진 괜찮아. 오케이. 이러면 어느 정도의 선이 자꾸 무너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퓨리오사. 매드맥스? 매드맥스에서 그 아역의 얼굴이 AI였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이후로 아냐 테일러 조이랑 똑같이 생긴. 어떻게 저런 아역을 구했을까 했더니 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닮은 배우가 아니 근데 그게 AI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너무 배신감도 느껴지고 과연 저 배우에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연기를 다 했는데 자기 얼굴이 결국엔 나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연기는 사투리 연기도 연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 발음을 한다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서울 사람이 뭐 경상도 사투리 연기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다 AI로 손을 본다면 뭐 배우들이 그거 막 듣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편하게 해버리면 되지. 그거 아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윤여정 배우가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진짜 사투리 못 쓰는 거 아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 아시죠? 그 이병헌이랑 박정민 나오는. 알아요. 거기서 정말 윤여정이 자기가 본인도 얘기하듯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사투리 연기였고 그 영화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자기가 연기를 제일 못한 영화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투리를 못함으로써 윤여정의 모든 연기가 연기를 못해 보여요. 사투리가 안 되니까 대사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가짜 같은. 근데 그거를 AI로 다 만진다? 그럼 그게 과연 그게 윤여정의 연기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슈를 보면서. 근데 앞으로 이거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막 뚝으로 막 막아도 손가락으로 막 그 구멍을 막고 있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배우 얼굴 당연히 손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배우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AI로 그리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뭐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는 네 앞으로 영화계의 어떤 계속 화제가 되는 화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에드리안 브로디가 나무 주연상을 탈 것 같다. 어떠세요? 100%라고 생각해요. 100%. 왜냐하면 왜 그 헐리우드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는 조건을 너무 딱 맞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에드리안 브로디가 당연히 연기도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00%라고 생각이 돼요. 김 작가님은 정말 재미없게 보셨다고 하는데 그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을 얹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약간 그 좀 줄였어야 된다 말고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건 없는 것 같아서 왜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 편집 그거 하나예요. 그냥 너무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용건만 간단히 하면 네. 이 장대한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는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그 사람의 장대한 인생 같은 것은 관객이 알아서 상상하게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기가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싶을 정도로 알려주는 사람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느낌. 제일 불필요했던 씬은 어떤 씬인 것 같으세요?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너무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지 나주로- 마시고요. 무서워요. 감독한테 돈 떼인 사람 같아요. 내가 이러자고 투자했냐 막 이런 느낌. 이러니까 무슨 투자자 같아. 이 건축가가 힘들게 미국에 왔어. 그리고 사촌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났어. 그 다음에 해리슨 리 벤 뷰런 이분이 바로 와서 내가 너한테 너의 천재성 내가 알아봤다. 내 서재 보고. 이렇게 훅훅 그냥 진행되어도 이 사람이 과거에 핍박받았고 지금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관객들 다 알아서 알아들어요. 나 알겠어. 뭐 예를 들면 그 사촌의 그 부인과 함께 춤추는 장면이라든지 저녁 먹는 장면이라든지 석탄 캐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창녀촌을 가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이 주제와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장면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장면이 없으면 또 설명이 안 됐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는 밀도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악당의 서사가 없다고 지금. 맞아요. 아니 그 서사를 근데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너무 않고 상세했다. 이 중에 A부터 Z에서 중요한 게 뭐야? F야? 그럼 F만 하나 딱 넣어주면 된다는 김 얘기예요. 작가님이 편집을 하면 몇 분에 끊으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분에 100분? 인터미션 전에 엔딩. 그 감동이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맞아요. 감동. 근데 그 3시간, 4시간에 육박하는 그 시간이 모두 다 감동적이고 보려고 하는데 의미 있을 끝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빌드업. 너무 재밌어. 원스 오폰 타임 인 아메리카라는 영화 비교해 보면 이 스토리가 얼마나 이 허세와 사족으로 점철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긴 시간이 사실 앞부분은 조금 뭐랄까 크게 감동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그런데 이게 뒤를 위한 엄청 세밀한 빌드업의 과정을 그래서 좀 길게 늘려놓은 거 아닌가. 그 뒤에 오는 그 임팩트 한 방을 쾅 하고 주기 위한 그런 서사가 필요했다고 느껴져서 감독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감독을 좀 옹호하자면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윤 작가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평점을? 저는 이거는 꼭 좀 극장을 가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정말 그런 의미의 그쵸. 추천으로 OTT는 자요. 네. 무조건. 그리고 이걸 좀 이 음악과 특히 그 채석장의 그 화면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스크린에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4.5. 정말 네. 높으네요. 김 작가님은요?
저는 4점. 그렇게 아 진짜 뭐예요? 완전이야. 5점 만점 아니에요. 5점 만점입니다. 영화 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기는 하나 재미가 없다.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잘못했다. 0.5가 빠졌다. 그래서 아니 4점. 아 4점. 재미 없음에서 1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꽤 창의적이고 미장센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 근데 반전이에요? 재미가 없다. 아니 재미가 없다는 건 되게 큰 거예요. 맞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저는 그게 희한하게 많이 이렇게 다가왔던 게 제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 예술가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고뇌와 그 태생적인 아픔 이런 게 엄청 저는 완벽주의 막. 네, 그 예술가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4점. 굉장히 점수가 좋은 영화네요, 진짜. 네. 맞아요. 영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극장 상영이 아마 일주일도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캡틴 아메리카 3.9점 줬어요. 아 그러네요. 완전 잊고 있었어. 방금 전에 했는데. 네, 39,900원 같은 느낌이었죠. 네. 자,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네. 오늘은 이 두 편의 영화 너무나 색깔이 달랐던 두 편의 영화를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는 두 편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또 저희 거를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화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